수련이 끝나면 그녀는 온몸을 땀으로 적신 채 낡은 나무통에 담긴 찬물로 몸을 씻어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몸을 닦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남겨주신 요리책을 보며 독학으로 익힌 그녀의 요리 솜씨는 이미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준이었다. 특히 그녀가 끓이는 된장찌개는 깊고 구수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손맛은 병환으로 쇠약해진 할아버지의 식욕을 돋우는 유일한 약이었다. 그녀는 밥상을 차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작은 행복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에는 한때 건장했던 무술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환으로 인해 쇠약해진 이태산 할아버지가 힘없이 누워 계셨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인자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무술인에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따뜻함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의 천을 느꼈다.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의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죽과 정갈한 나물 반찬을 상에 올렸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냐 우리 지은이. 오늘도 수련하느라 고생했구나. 이놈의 늙은 몸뚱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태산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미안함을 드러냈다. 이지은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목까지 다 할게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이지은은 부모님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부모님은 낡은 사진 속의 희미한 미소와 할아버지의 회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움의 조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 즉 아버지의 무술 비급과 어머니의 요리책을 통해 그들의 흔적을 더듬어 갔다. 특히 어머니가 남겨주신 오래된 서랍장 속에 낡은 나무 상자에는 특별한 물건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만이 대대로 착용해온 신비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은팔찌였다. 이지은은 이 팔찌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이 팔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는 이 팔찌를 늘 손목에 차고 다녔다. 그것은 그녀에게 부모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린 후 이지은은 무도관의 문을 열었다. 무도관은 평화로웠지만 텅 빈 공간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배우고 도관을 지키며 살아왔다. 친구들은 그녀를 도관의 신비한 소녀라고 불렀고 그녀의 삶은 늘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정해진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무도관에는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지은이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예의범절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함께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연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무술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녀를 지은 사부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날 저녁 무도관의 모든 일과를 마친 후 이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방 한쪽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도복과 함께 빛바랜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이 책은 그녀가 부모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의 무술 비급과 어머니가 적어둔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이었다. 그녀는 책을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극 우치은 태극타이지의 근본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다. 무술은 오직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힘은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글귀는 그녀의 삶의 좌우명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부모님의 온기를 느꼈다. 부모님의 흔적은 그녀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책 속의 낯선 무술 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글귀들을 보며 궁금증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다가 문득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무술을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녀의 꿈은 행복했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삶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이지은은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사기 위해서였다. 이른 아침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활기찬 시장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그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그녀의 귀에 다급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제발 좀. 이지은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젊은 여성이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남자들은 그녀의 가방을 뺏으려고 위협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힘은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죠? 이지은의 차분한 목소리에 남자들은 그녀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네오는 뭐야? 꼬맹이는 저리 비켜. 이분에게서 떨어지세요.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들은 그녀의 작은 체구를 보고 우습게 여겼다. 그들은 그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지은은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남자들의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발차기 한 번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녀의 손날치기 한 번에 다른 남자는 힘없이 나가 떨어졌다. 남자들은 예상 외의 강력한 힘에 놀라 황급히 도망쳤다. 여성은 이지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괜찮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세요. 내 덕분에. 혹시 성함이라도.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어서 가세요. 이지은은 여성이 더 이상 묻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곧 잔잔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는 오늘도 그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녀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이 그녀의 삶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는 그녀를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 들이운 작은 균열은 곧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따뜻하며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고요하던 이지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할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린 후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동네 뒷산을 올랐다. 숲길을 따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서울의 소음이 멀리 사라지고 대신 숲속의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 했다. 숲길을 걷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예민한 감각은 숲의 고요함 너머로 다가오는 미세한 불안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전조와도 같았다. 이지은은 숲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이곳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자주 찾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절벽 아래로는 차들이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보였고 멀리로는 도심의 빌딩 숲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절벽 끝에 앉아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눈을 감고 평온한 시간을 만끽하던 그녀의 귀에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다. 까끼 쾅. 자동차 타이어가 마찰되는 끔찍한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었다. 이지은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절벽 아래 도로에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충격과 함께 차는 공중으로 솟구쳤고 끔찍한 회전을 거듭하며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져 이지은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차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일으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아찔한 높이와 거친 경사는 일반인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이지은에게는 달랐다. 그녀의 몸은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민첩하고 유연했다. 그녀는 나뭇가지와 바위 틈을 움켜쥐고 몸을 지탱하며 절벽을 빠르게 내려갔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절벽 중간쯤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자동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자동차는 이미 절반 정도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있었고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자동차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고 운전석에 있는 남자는 안전벨트에 묶인 채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뚜렷한 이목구비와 잘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고 연료통에서는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폭발은 시간 문제였다. 이지은은 남자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지은은 남자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손날로 유리창을 내리쳤다. 파앙.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끊어내고 남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남자의 몸은 예상외로 무거웠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그를 끌어냈다. 그 순간 자동차의 연료통에서 불꽃이 튀었다. 쾅! 자동차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이지은은 남자를 품에 안고 굴러떨어지는 돌멩이들을 피하며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남자를 눕히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의 상처를 지혈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몸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다행히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사고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 일을 보고 경악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분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이지은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자 이지은은 남자를 구급대원에게 넘기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숲길을 다시 올라갔다. 그녀의 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난 후 한 남자가 구급대원들에게 말했다. 그 여자분은 어디 갔나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김민준 회장님은... 글쎄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없으셨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남자는 당황했다. 그는 다름 아닌 김민준 회장의 비서인 최민혁이었다. 그는 김민준 회장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그는 김민준 회장을 구한 은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김민준 회장을 구한 은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샤워를 했다. 그녀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옷을 빨고 젖은 머리를 말렸다. 그녀의 몸은 여기저기 긁히고 멍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지은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사고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지만 어디서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사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미처 다 알아내지 못한 미지의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한편 병원에서는 김민준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비서 최민혁에게 물었다. 나를 구한 사람은 누구지? 회장님,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없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한 젊은 여성분이셨다고 합니다. 최민혁의 말에 김민준은 실망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반드시 그 은인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온 서울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최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김민준은 눈을 감고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이지은의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깨졌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그녀의 삶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그녀를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구한 남자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그녀에게 거액의 돈과 함께 청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작은 평화는 이제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김민주는 병실에 누워 회복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잊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의 잔상이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몸을 감싸주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단호한 뒷모습까지. 그녀의 존재는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의 세계는 철저히 돈과 논리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고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런 그에게 대가 없이 생명을 구해준 그녀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였다. 그 불가사의는 그를 매료시켰고 그녀를 찾아야만 하는 강박적인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초회비서, 아직도 그 여자분을 찾지 못했나? 김민준의 질문에 최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송구스럽게도 온 서울을 뒤졌지만 그 여자분에 대한 단서는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도 모두 손상되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그의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신적으로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사고 당시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굉음과 함께 차가 절벽으로 추락하던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끌어내던 순간, 그리고 귓가에 들리던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을 되새기던 그는 문득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낡은 천 조각을 떠올렸다. 그것은 이지은이 그를 구하기 위해 찢어진 도복의 일부분이었다. 작은 천 조각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모든 단서가 담겨있는 보물 지도처럼 보였다. 초회비서, 내 사고 당시 옷을 가져와. 김민혁의 지시에 최민혁은 의아해하면서도 빠르게 그의 옷을 가져왔다. 김민주는 찢어진 옷자락 사이에서 낡고해진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 조각을 쥐고 최민혁에게 건넸다. 이 체온 조각 혹시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 섬유 재질, 염색 방식, 제작 연도, 모든 것을 알아내. 최민혁은 도복 조각을 보고 놀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각을 받아들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후 최민혁은 김민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 조각은 오래된 면으로 만든 도복 조각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무도관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무도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민혁의 말에 김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는 곧바로 최민혁에게 무도관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최민혁은 온 서울의 모든 무도관을 조사했고 마침내 무국도관 우치덕관이라는 낡은 무도관을 찾아냈다. 김민주는 퇴원하자마자 무도관으로 향했다. 그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낡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갔다. 무도관은 그의 예상대로 낡고 초라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무도관으로 들어갔다. 무도관 안에는 이지은이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사고 현장에서 본 강인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낡은 도복을 입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녀의 모습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다리를 높이 들어야 해. 지치지 말고 조금 더 힘내자. 이지은의 활기찬 목소리가 무도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동작을 따라하며 해맑게 웃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었다. 그의 삶은 늘 차갑고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 둘러싸여 있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세상에서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모습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의 외모와 직업이 그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에 혹시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수련이 끝나자 아이들은 이지은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지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그는 자신의 무례한 오해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돈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의심이 남아 있었다. 이지은은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무도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김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은은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구한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고급스러운 슈트를 차려입은 한눈에 봐도 부유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차가운 분위기와 낯선 위압감에 그녀는 잠시 경계심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 김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이지은은 그의 태도에 당황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절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지은 씨. 겉으로는 감사함을 표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순수하게 그를 구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돈을 노리는 속물일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이지은은 그의 눈빛을 보며 그의 생각을 짐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당신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큰 돈을 원해서? 김민주는 이지은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넸다. 수표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지은은 그 수표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돈을 바라고 당신을 구했다면 저는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요. 당신 지금 나를 비웃는 겁니까? 더 큰 돈을 원해서. 김민주는 그녀의 거절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순수하게 그를 구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위해 튕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찼다. 이지은은 그의 오해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의심과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저는 회장님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이지은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가 진심으로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탐욕을 찾아내고 싶었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당신의 무술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했을 때 당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주는 이지은에게 도전했다. 이지은은 그의 도전에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돈을 노리는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이기면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면, 당신이 지면 당신은 나의 비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준 이 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민주는 그녀에게 비열한 제안을 했다. 이지은은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무도관 중앙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김민주는 그녀의 작은 체구에 자신만만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덤벼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자세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김민준을 압도했다. 자, 시작하세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귀에 눌려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쥐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지은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몸을 돌려 그의 뒤로 돌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빨랐다. 김민주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몸을 감싸고 그의 팔을 꺾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당신, 어떻게 이런 힘을... 김민주는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 이지은은 그의 팔을 놓고 그에게 말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이 당신과 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지은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돈을 노리는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하는 강인하고 순수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돈을 노리는 속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민주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오해했더라도 그녀를 찾아와 사과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지은의 말에 김민주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말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민준 씨.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이는 그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어깨에 기댄 채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진심을 알게 된 후 그녀를 향한 오만함과 경멸을 모두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뉘우치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김민주는 매일 무도관에 찾아와 이지은의 옆을 지켰다. 때로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무술을 배우기도 했다. 무도관에는 김민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존재는 낡고 고요했던 무도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지은은 그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반했고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매일 저녁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녀의 다정함과 무술을 가르칠 때의 단호함이 공존하는 모습은 그를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었다. 수련이 끝나면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에게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민준 씨, 저기 저 별 보이세요? 저 별은 사실 빛이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별이래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을 보고 있죠. 어느 날 저녁 이지은은 김민준과 함께 무도관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서로의 존재가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당신 말처럼 우리는 과거의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빛을 찾아 나갑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 민준 씨 덕분에 빛을 찾았어요. 민준 씨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과거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고 이지은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독을 감싸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어 갈 무렵 김민준의 회사인 GAK 그룹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다. 김민준의 사고를 틈타 그의 회사를 노리던 경쟁사 즈스그룹의 회장 박태준이 그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박태준은 김민준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던 비서인 최민혁을 오랜 기간 동안 매수하여 김민준의 신규 사업 기밀을 빼돌렸다. 최민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신했고 박태준의 손에 노란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신규 사업 계획안이 경쟁사에 유출된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은 저희 회사에 대한 비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최민혁은 김민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미세한 떨림과 불안한 눈빛을 김민준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박태준, 그 자식. 김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박태준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몸부림쳤다. 그는 최민혁의 보고를 듣고
박태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최민혁이 자신을 배신하고 박태준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박태준이 그들의 다음 목표로 이지은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박태준은 김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지은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김민준의 옆을 지키는 이지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김민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을 납치하여 김민준에게 협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민혁에게 이지은을 납치하라고 지시했다. 최민혁은 박태준의 지시에 따라 이지은을 납치하기 위해 무도관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이지은은 할아버지와 함께 무도관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돌아갔고 무도관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있었다. 그때 무도관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최민혁과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이지은은 그들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김민준이 왜 최민혁을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경계하며 물었다. 여기는 어떻게 김민준 회장님께서 보낸 건가요? 회장님께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온 겁니다. 순순히 따라와 주신다면 이 노인분은 무사할 겁니다. 최민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지은은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가 김민준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자세를 잡았다. 그때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할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꼼짝마 네가 꼼짝하면 이 노인은 죽는다. 할아버지.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위협에 몸을 굳혔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최민혁은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네가 그렇게 강한 여자라고 들었는데 별거 아니었군.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 우리와 함께 가주면 이 노인은 무사할 것이다. 최민혁의 비열한 협박에 이지은은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를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좋아. 그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회장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네가 진정으로 강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더군. 최민혁은 이지은을 억지로 끌고 갔다. 이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꼭 돌아올게요. 제가 꼭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지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끌려갔다. 그녀는 채 타서도 창밖을 보며 할아버지의 안부를 걱정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겪게 될 시련이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김민준은 회사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박태준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이지은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민혁에게 전화했지만 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무도관으로 향했다. 무도관은 텅 비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었고 이지은은 보이지 않았다. 김민준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지은 씨는 어디 갔습니까? 지은아, 지은이가 최 비서에게 잡혀갔다. 박태준, 그 자식이. 할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김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최민혁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지은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지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무심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책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이지은 씨를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꼭 그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김민주는 할아버지를 구급차 태우고 이지은을 찾아 나섰다. 그는 최민혁에게 전화했다. 최민혁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김비서 이지은 씨는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그녀를 풀어주지 않으면 회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지은 씨는 저희 회장님과 함께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지은 씨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민혁은 김민준에게 비열하게 말했다. 김민준은 그에게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즈스그룹으로 향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이지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지옥 같은 싸움터로 달려가고 있었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납치 소식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이지은의 위험에 처한 모습만이 아른거렸다. 그는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찬 채 즈스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이지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의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끓어오르는 피는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그녀를 반드시 구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즈우스그룹의 본사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박태준의 호화로운 집무실. 그곳에는 밧줄에 묶여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앉아있는 이지은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녀를 구하러 올 김민준에 대한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김민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박태준의 조롱 섞인 시선을 느끼면서도 두려움보다는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강한 여자라고 들었는데 별거 아니었군.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 박태준은 이지은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지은은 그를 노려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지은을 보자마자 모든 이성을 잃었다. 그는 박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박태준, 이지은 씨를 풀어줘. 당장. 김민준, 너무 흥분하지 마. 이지은 씨는 내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지은 씨를 구하고 싶다면 당신의 회사와 모든 것을 내게 넘겨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이지은 씨는 무사할 겁니다. 박태준은 김민준에게 비열한 제안을 했다. 이지은은 김민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묶인 채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재갈에 막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안 돼요 라고 외쳤다. 김민준 들었지? 이지은 씨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박태준은 김민준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다. 김민준은 박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박태준,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지은 씨를 풀어줄 겁니까? 그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지은 씨를 안전하게 돌려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이지은 씨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박태준의 비열한 말에 김민주는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박태준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지은 씨를 풀어주면 당신은 다시는 그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녀를 건드리면 제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김민주는 박태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준은 그의 말에 비웃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지은을 풀어주라고 최민혁에게 지시했다. 최민혁은 이지은의 재갈을 풀고 밧줄을 풀어주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김민주는 이지은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민준 씨, 왜 그러셨어요, 저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지은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박태준은 놀랐다. 그는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그는 김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김민준 어떻게 된 거야? 박태준,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당신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략을 간파하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신고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김민준은 박태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박태준은 김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김민준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최민혁은 박태준을 보고 놀랐다. 그는 자신이 박태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김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박태준에게 속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배신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조혜비소, 당신의 죄는 당신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언젠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김민준은 최민혁에게 차갑게 말했다. 최민혁은 김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지은은 김민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지은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제가 당신을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지은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김민준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박태준과 최민혁이 체포된 후 세상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GAK그룹의 김민준 회장이 겪었던 사고의 진실과 그를 둘러싼 경쟁사의 추악한 음모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들의 비열한 계략과 김민준의 용감한 행동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의 결단력과 정의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지은 역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녀의 뛰어난 무술 실력과 순수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를 쿵푸 소녀라 부르며 그녀의 용감함에 찬사를 보냈다. 이지은의 무도가는 평화로웠던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를 찾아오는 기자들과 팬들, 그리고 그녀에게 무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지은은 쏟아지는 관심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돌보고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김민준의 곁을 지켰다. 김민준은 그런 이지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모든 방패 역할을 자처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방송, 출연 제의 등 그녀에게 쏟아지는 모든 관심과 요구를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막아섰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김민준은 이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지은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무술과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능입니다.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세요. 제가 뒤에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 김민준은 이지은을 돕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지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오만함과 무심함 때문에 이지은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지은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순수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보도를 멈춰 주십시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파괴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저의 미래이자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김민준의 기자회견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고 이지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다. 이지은은 TV로 김민준의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민준은 이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지은은 그런 그의 집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민준 씨 집이 너무 외로워 보여요. 왠지 모르게 민준 씨의 마음처럼 차가워 보여요. 외롭지 않아요. 이제 당신이 있으니까요. 김민준은 이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김민준은 이지은을 위해 직접 요리를 했다. 그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다. 이지은은 그의 서툰 요리를 보며 웃었다. 민준 씨, 제가 할게요. 제가 더 잘해요. 아니요, 제가 할 겁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서툴러도 괜찮죠? 김민주는 서툰 솜씨로 요리를 만들었고 이지은은 그의 요리를 맛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를 마친 후 김민주는 이지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지은 씨, 당신은 요리 실력도 뛰어나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재단을 운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지은은 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제가 그런 큰 일을 어떻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의 무술 실력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당신의 요리 실력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지은은 그의 믿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한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며칠 후 김민주는 이지은을 무도관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들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다. 그는 무도관의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당신을 만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민준 씨, 결혼할게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김민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의 삶은 봄날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민준과 이지은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들의 보금자리인 고풍스러운 한옥은 김민준이 이지은을 위해 특별히 개조한 곳으로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이 한옥은 무국도관의 정취를 간직하면서도 최신 시설을 갖추어 이지은의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김민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매일 손녀 부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손자 사위와 바둑을 두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손녀와 손자 사위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결혼 후 김민주는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지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며 이지은의 철학을 회사 경영에 접목시켰다. 그는 회사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리더십은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
사람들은 그를 따뜻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칭송했고 그의 회사인 GAK 그룹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지은을 만나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이지은은 김민준이 설립한 자선재단인 사랑이 흐르는 강의 대표를 맡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여성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고 무술을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행복의 꽃이 피어났다. 그녀는 무도관의 지은 사부님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희망 사부님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김민준은 그런 이지은의 모습에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에 매일 감사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이지은은 김민준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김민준과 이지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아이는 소연의 손을 잡고 뛰놀았다. 소연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아픔을 모두 씻어낸 듯 맑고 투명했다. 여보, 행복합니까? 김민준이 이지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이지은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여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지은의 대답에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때 아이가 김민준에게 물었다. 아빠, 왜 사랑이 흐르는 강이에요? 강물은 흐르지 않는데. 아이는 이지은이 만든 자선재단의 이름에 대해 물었다. 이지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는 거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지. 우리 아이처럼 말이야. 이지은의 말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들의 품에 안겼다. 김민준은 이지은을 꽉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지난 3년간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김민준은 이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민준 씨.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이는 그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김민준은 이지은의 어깨에 기댄 채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서울의 숨막히는 도심을 벗어나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주택가 깊숙한 곳에 무국도관 우지더관이라 불리는 작은 무도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빛바랜 나무 간판과 낡은 기와 지붕은 수십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도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잘 정돈된 자갈마당과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굵은 나무 기둥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풍경이 맑고 청가한 소리를 내며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듯한 평화를 선사했다. 이곳은 20살의 이지은이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자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이 오래된 도관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품고 있었다. 이지은의 하루는 아직 별이 빛나는 새벽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부터 시작되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도관의 넓은 나무 마루 위에서 그녀는 홀로 수련에 매진했다. 낡은 도복에 소매를 걷어 올린 그녀의 손과 발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와 무서우리만치 강렬한 힘이 담겨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루 바닥이 쩌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손목을 돌릴 때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온전히 깨어 있었다. 바람의 방향, 공기의 흐름, 미세한 소리의 울림까지도 그녀의 의식 속에 모두 포착되었다. 이 수련은 단순한 육체적 단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신성한 의식이었다.